안녕하세요. 이지옥입니다. 이번 시간은 12페이지의 이 건축물 구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건축물과 관련되어 개념에 관한 사항과 법령 적용관계 살펴보셨고, 저 건축물과 관련되어 건축물의 구성 등을 살피면서 건축물의 종류,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 건축물 규모를 파악하는 개념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주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건물의 지하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층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이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집 표면 아래 존재하는 것으로서 집 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 만들어질 때 건물 한 개층이 집 표면 위에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는 지상층이고, 집 표면 아래에 존재하면 지하층인데, 반지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지하는 우리가 발을 올려놓게 되는 바닥이 어느 정도 두께 있는데, 그 바닥 윗면과 아랫면이 있을 때 윗면에 발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한층 더 올라가게 되면 한층 바닥 윗면에 발을 올려놓게 되는데, 여기 층고라고 하는 것은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 층높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아랫면까지를 층고로 한다고 하면 이 바닥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건물 전체 높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층고는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이러한 거리가 만약 4m인데 저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만약 1m라고 하면 이러한 반지하 구조는 지상층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만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2m, 3m라고 하면 그때는 2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지하층이라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만 염두에 놓습니다. 저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법은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지 특별한 사람, 특수인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과 관련되어 직접 그 건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하층을 배제하고 지상층에 노출되어 있는 것만 층수에 반영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63빌딩은 지하 3층에 지상 60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63빌딩이라고 하면 63층으로 구성되었다 그 생각하지만 지하층 3개층을 빼게 되면 걔는 60층짜리이죠. 다만 집에 가시면 또는 주변 분들하고는 그냥 63빌딩 63층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가끔 내가 63빌딩에 대해서는 60층이라 이야기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공부하다가 사람 달라졌다, 이상해졌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마음 편하시죠. 그래서 지하층 층수 계산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지하층은 연 면적 계산할 때 저 연면적과 관련되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는 지상층만 반영한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19회 시험 때는 이 용적률이라는 것을 주관식으로 적어라 시험에 냈기 때문에 건폐율에 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연면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었을 때 다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층은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용적률 잡아먹는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용적률 계산 시에 연면적에는 지상층만 반영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거실인데 이 거실에 대해서는 그냥 취지만 이해하십시오.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방으로서 장기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거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사무실, 강의실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거실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계단, 복도라고 하면 거실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이 발코니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건물을 살펴보다 보면 대지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폐율 규정에 따라 저 대지 일부 부분에만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땅을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얘를 테라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 차이에 따라 이러한 부분을 전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얘는 베란다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아파트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그 아파트 외벽면에 돌출 구조를 만들고 유리창으로 사시해서 주택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베란다와 발코니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공간일 때는 베란다이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발코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얘를 뭐라 표현합니까? 베란다를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 이 발코니 개념과 관련되어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베란다이지만 건축법령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발코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일부러 만들었을 때 발코니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베란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 말이 있습니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을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그래서 외벽 추천놓으시고 부가적을 설치하는 공간, 부가적 동원해 놓습니다. 이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로서 주택 동원해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놓습니다. 적합한 발코니는 그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발코니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발코니의 개념 살펴보셨고 주택과 관련되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관계법규와 관련되어 특정 기준 앞에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가면 맞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99%가 특정 기준 앞에는 항상 장관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함은 행정청에 관한 구분을 다시 해 보십니다. 입문 과정에서 함께 보셨던 용어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관계법규는 공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공공복리, 사회공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에 관한 법률이 공법 규정인데 이러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국가란 말을 쓰게 되면 이때는 중앙행정청으로서 각부 장관을 의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광역지자체에 대해서는 시, 도로 구분하고 최근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 세종시와 특별자치도로, 제주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대신 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이걸 구분하라고 따로 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경기도의 경우는 그 행정관할 구역을
인구 10만 이상의 경우는 시로, 인구 10만 미만의 경우는 군으로 구분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의 경우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관할구역에 존재하는데, 인구 10만 미만의 경우는 군, 인구 10만 이상일 때는 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행정관할구역을 시와 군으로 구분하게 되면 서울시장과 혼란스럽죠. 그래서 인구 10만 이상일 때는 구, 10만 미만일 때는 군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구분해 주시는데, 우리 광역버스라 불리우는 빨간 자동차 타보신 적 있습니까? 그 광역버스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운행하고 있죠. 반면 서울 시내에만, 어떤 특정 시내에만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다면 시내버스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광역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고, 한 개, 시, 군, 구를 따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기초란 말로 대신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집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 집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시도의사이다, 시, 군, 구청장이다. 우리 국민 주변에 일상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시, 군, 구청장이 주무, 관할, 관청입니다. 반면에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친 문제라고 하면 도지사가 관할, 관청이고요. 서울에는 상암동 쪽에 월드컵 경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장은 상암동 주민만 사용한다? 아니죠. 우리 국민 전부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런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하면 국가계획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관할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행정청과 관련된 관할관청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늘상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그때는 시, 군, 구청장이 관할관청이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문제라고 하면 그때는 시도의사가 관할관청이며, 국가계획과 맞물리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할관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구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는 서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그 발코니를 거실, 침실 등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은 누가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앞으로 지침, 기준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된다면 모두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이런 일은 서울에만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상황이죠. 그래서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사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건축법상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등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 외에 상가 등의 발코니 있거든요. 그 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를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없습니다. 현행법상 허용하는 것은 오직 무엇만? 주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택과 광의 단독택. 광의 단독택은 협의의 단독택과 다중택, 다가구택, 공간 이러한 것들을 단독택이라 하죠. 그래서 주택에 해당되는 공동택과 광의 단독택이라고 하면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발코니에 관한 개념 저렇게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코니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정리되었다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리얼 주요 구조부입니다. 여기 주요 구조부는 건축의 뼈대, 골격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구조부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바닥이 있다고 하면 그게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것을 뭐란다? 주요 구조부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주요 구조부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올해 부속 구조물이라는 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부속 구조물과 관련된 것은 건축물의 안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 시설물 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 환기시설물은 시설 설비란 말 보게 된다고 하면 얘는 기기 장비이거든요. 끝에 환기시설물이라 표현하면 얘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부속 구조물이죠. 그러면 우리 가끔 건물 외벽에 동그랗게 해서 바람 불면 막 돌아가는 환기 설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한 환기 설비에 대해서는 기계식과 자연식 환기 설비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얘는 기계 장비, 설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환기 시설물은 얘와는 별개입니다. 환기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된다면 그때는 구조이죠. 부속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환기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환기 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곳에 구멍 있지 않습니까? 흡입구, 배기구. 그러한 구멍을 부속 구조물, 환기 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저 환기 시설물은 구조이다, 설비이다. 구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시험 문제 내게 된다고 하면 이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어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바닥,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둥, 내력벽 등이 있다면 모두 주요 구조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무엇을 최고 지침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건축의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저 안전과 관련된 구조부를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시키는데 이 주요 구조부 아닌 게 과거에 시험 문제 내게 되면 눈에 팍 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 최하층 바닥의 경우는 바로 밑이 땅이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없죠. 그래서 일반 바닥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부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는데 최하층 바닥이란 말, 이게 힌트 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걸 시험에 내게 되면 부속 구조물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환기시설물, 얘를 오지 쓴다에 섞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시험 문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환기시설물은 부속 구조물에 해당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냥 지나가며 보실 것으로 건축 관계자에 대한 개념과 관련되어 19회 시험 때는 공사 감리자라는 것을 주관식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건축법에서만 공사 감리자를 사용하고 다른 개별법에서는 그냥 감리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 감리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겠지만 대부분 그냥 감리자로 써서 틀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건축법에서만 특이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시설개론 공부하다 보면 저 시설개론은 구조와 설비,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물은 구조와 설비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 부자, 물자 붙여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요 구조, 부속 구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주요 구조부, 부속 구조물 이렇게 구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어 개념이 주요 구조에 대해 한 30년에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올해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부속 구조물에 관한 개념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법률 개정에 참여하게 되면 그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은 자기만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를 법에 반영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다수설과 소수설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도 교수님들은 꼭 자기가 특정 사안을 주장하게 되면 그분께서 배출한 박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 의견에 동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본인 한 분과 그리고 제자 한 분, 그분이 특정한 용어에 대해 또는 특정한 학설에 대해 찬성하게 된다면 자기 의견은 그때부터 다수설이라 표현합니다. 혼자 주장할 때는 소설이고요. 2명 이상이 찬동한다고 하면 그때는 다수설이라는 개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용어 다수설이라 치고 법 개정할 때 반영하게 됩니다. 아마 30년에 특정 교수님은 주요 구조, 두란 말을 하나 만들어 놨고 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속 구조물이라는 말을 오래 만들어 놨다고 하면 주관식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에 대해서는 객관 시험에도 출제할 여지가 있고 주관 시험에도 출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부속 구조물과 관련되어 대표적인 예시사항인 환기시설물, 얘는 건축설비이다, 구조이다. 구조라는 걸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 등에 대한 면적, 높이, 층수 산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서는 지하층 층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는 것 확인 없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는 베란다 구분할 수 있죠. 외벽에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 발코니이고, 특별히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 용어 구분 해놓으시고 주관식이건 객관식은 출제될 여지가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나갑니다. 여기는 건축물 크기에 관한 사항으로 대지 면적에 관한 개념과 건축 면적에 관한 개념, 연 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들을 건축물 크기를 판단하는 주요 요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역 대지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용어만 살펴보겠습니다. 대지에 대한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건축 면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건축 면적이란 건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외벽, 중심선, 외벽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15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 얘를 건폐율이라 한다. 그 제도한도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건폐율에 따른다. 그것 살펴만 놓습니다.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크기를 따지게 되면 건평이 얼마이고 연 건평이 얼마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 건축 면적은 건폐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폐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가린다, 숨긴다, 그런 의미인데, 도를 따라 여러 필지에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존재한다면 저 대지 면적과 건폐율에 따라 건축 면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 건폐율이 만약 50%이고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저 대지 중에 절반까지는
건물을 건축해서 가릴 수 있다, 숨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이었을 때 최대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얼마인가? 50. 만약 대지 면적이 200이라고 하면 그 절반인 100제곱미터까지 건물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중에 건물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을 건폐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하는데, 그러한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바다 면적입니다. 바다 면적이란 건물의 각층 동그라미 놓습니다. 각각이란 말은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위와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구획, 중심선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리얼 연 면적입니다. 연 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각층 줄쳐놓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 각호 면적은 제외한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3번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4번은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 이러한 네 가지 부분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 1번만 지금 기억해 놓습니다.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나번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따른다. 그러면 여기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제9회 시험 때 용적률을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시험에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 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는데, 저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이 고정되었을 때 용적률 100%와 용적률 200%에 따라 건물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건폐율 50% 적용하게 되면, 저 건폐율 최대한도로 건물 건축하게 되면 저 대지 면적의 절반인 한 층의 바닥 면적은 얼마까지? 50제곱미터까지. 그리고 용적률 100%라고 하면 대지 면적이 100이었을 때 최대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죠. 그러면 한 층의 바닥 면적을 50으로 한다고 하면 이때는 몇 층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2층까지. 반면에 용적률 200%라고 하고 건폐율 50%라고 하면 그때는 한 층의 최대 바닥 면적이 50이었을 때 4개층까지 만들 수 있죠. 저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물 높이, 층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저 용적률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건물 내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물건 쌓아놓는 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적치라 하죠. 적치할 수 있는, 쌓아놓을 수 있는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건폐율은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평면적인 개념 들어가는 반면 용적률은 입체적이죠. 층수와 관련된 사안이죠. 그래서 이 용적률과 관련된 연면적은 입체성을 가지고 있고 건축면적은 평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면적은 건폐율, 용적률 조금 구분되겠습니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면적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저 연면적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다? 바다 면적.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법률 행위에 대한 구성 요소는 무엇이다? 의사 표시이죠. 그래서 연면적도 그 구성 요소가 바닥 면적인데 이 바닥 면적은 연면적 개념 자체가 입체성을 가지는 반면 건축 면적은 평면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 입체성을 가지는 연면적의 구성 요소인 바닥 면적은 입체적이다, 평면적이다.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체성을 반영하게 되는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은 별개이죠. 그래서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한다. 그래서 구획 중심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개념 앞에는 각층, 우리 각각이란 말은 하나하나이죠. 그래서 건물이 만약 3개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그 3개층 각각의 바닥 면적 전부를 더한 것이 무엇이다? 연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연 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다. 각층이라는 말 빠지게 되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건물 한 동 전체 크기에 대해서는 연 면적이라 표현하고 건물 일부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 크기를 따지게 될 때는 연 면적이라 표현하지만 우리 가끔 내과, 치과 같은 데 방문하게 되면 건물 한 동 전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한 층의 일부만 사용하는 치과, 내과 있죠. 그리고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여러 의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등의 공용 관리 비용을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관리비 등은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리비 전체 공용 부분에 따라 1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오게 되면 공용 부분은 얼마이기 때문에 관리비용 얼마 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전유 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관리비용 10원 부담했을 때 50이라고 하면 그때는 5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건물 전체 중에 일부 사용하고 있는 전유 부분의 면적에 비례해서 관리 비용을 측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일부에 대한 크기를 따지는 것이죠. 그럴 때는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하고 건물 한 동 전체 크기를 따지게 된다면 그때는 연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가끔 아파트 단지에는 하나의 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단지 크기를 따지게 된다면 그때는 연 면적 합계이고 건물 한 동 자체에 대해서는 연 면적, 한 동 건물의 일부 크기를 따지게 된다면 그때는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 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앞에 뭐 들어야 된다? 입체성을 띠게 되는 각층이라는 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 각층이란 말, 입체성을 반영한 표현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하얀 도화지에 물건 올려놓고 그 물건 외곽 따라 선 그어본 적, 그림 그려본 적 있죠. 그것 입체적인 개념이었습니까? 평면적인 개념이었습니까? 도화지에 물건 올려놓고 그림 그리게 되면 그것 평면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나 또는 기구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단층짜리 건물이나 63빌딩이나 딱 바닥에 붙어있는 평면적인 개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개념이 무엇이다? 건축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면적은 건물이 몇 개 층으로 구성되었건 관계없이 이 건축면적은 도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3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저 건물이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지 못하고 돌출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면적 개념으로 하늘에서 내다보면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외곽 기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얘가 건축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면적을 구성하게 되는 바닥 면적은 이 건물이 3개층으로 구성되게 되었을 때 한 층에 가장 끝에 있는 벽, 기둥,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바닥 면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3개층으로 구성된다면 그 바닥 면적과 관련된 도면은 몇 장 나온다? 3장 나와야 되죠. 얘가 1층 바닥 면적입니다. 반면 2층을 구성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곳의 가장 끝에 있는 벽 또는 기둥의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얘가 2층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3개층으로 구성되었다면 3장 나오는 어느 정도의 입체성을 반영하는 개념인데 저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같다 다르다. 차이점 이제 조금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할 필요 있죠. 그럴 때 이 건축 면적에 대해서는 외벽 중심선이라는 말로 건축 면적을 표현하고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 각 층이란 말과 구획 중심선이라는 말 쓰게 되면 얘는 바닥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게 됩니다. 어떤 통적 용어와 관련되어 사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약속,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 저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을 각각 구분하게 되면 우리 시험에서는 특별 규정을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배제시키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지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특례와 관련되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 대한 특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바닥 면적에 관한 사항만 열심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특례는 건축 면적에 대한 특례로 판단할 수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꼭 한번 봐주실 것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주택관리사 보시험입니다. 그래서 공동택과 직접 관계된 것, 그것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디귿, 바닥 면적과 관련된 기본 개념 보셨다고 하면 단서에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번,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입니다. 필로티 동원해 놓습니다. 필로티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주정없습니다. 차량의 통행 주정없습니다.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주차 주정없습니다. 공동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주정없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과 관련된 특례 사항으로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 배제하는 사항, 필로티에 관해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필로티는 우리가 패밀리 레스토랑 방문하다 보면 건물 1층이 벽 없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필로티란 말은 이탈리아 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둥을 이탈리아에서는 필로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부분을 뭐란다? 필로티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필로티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과 공동택 아닌 것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필로티가 공동택에 설치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떤 정도로 사용한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이야기고요. 저 필로티가 공동택 아닌 경우에는 주차에 전용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행에 전용되는 것, 길로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이걸 두 가지 말합니다. 그 두 가지의 경우에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 이러한 필로티, 만약 공동택에 설치된 이곳을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저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의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 제외시킵니다.
반면에 저 오피스텔에 주차장 통행로 외 물품 보관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동택 설치한 필로티의 경우는 그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지만 공동택 아닌 건축물의 경우는 주차, 통행에 전용하는 때에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취지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동택 필로티의 경우는 사용 목적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 있다는 것, 제외시킨다는 것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보게 되면 공동택 동원해 놓습니다. 저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하는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함 공간, 이러한 5가지는 바닥 면적에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러한 특례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공동택에만.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공동택이 아닌 오피스텔 또는 상가를 보게 되면 그 건물 관리를 위한 전기실과 기계실이 다 지하층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전기실과 기계실을 지상층에 갖춰 놓게 되면 공동택일 때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다면 용적률 잡아먹는 것 아니죠. 대신 앞서 우리가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 포함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제외한 일반 상가, 일반 건물의 경우는 이러한 전기기계실을 지하층에 두고 있지만 유독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특례 규정에 따라 지상층에 설치하더라도 이러한 5가지 공간은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다면 연면적에 반영되는 거 아니죠. 이러한 것들은 특별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례는 어디에만 인정된다? 공동택에만. 공동택을 제외한 건물 지상층에 전기실, 기계실 두었다고 하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고 연면적에 반영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2가지 특별 규정, 공동택과 관련된 특례 규정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지만 여기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을 열심히 보고 다시 문제풀이하면서 좀 이해를 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3번과 그리고 5번 이 2가지를 쟁점적으로 보시고 나머지는 문제 풀어보시면서 기본적인 이해 정도 하신다면 관련된 특별 규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미음 건축물 높이 나오는데 이 높이는 지표로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거리를 높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읍 건축물의 층수입니다. 여기 건축물 층수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하나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시킨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건축물의 구조, 재료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얘는 시설 개론에 자주 반복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5번 건축 관계자. 19회 시험 때 비읍에 공사 감리자를 주관식으로 시험에 냈습니다. 사실 올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이런 개념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겠지만 19회 시험에 얘가 출제되었다고 하면 연속해서 나오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평상시에는 보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4번 공작물 축조신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 2회 때 한번 출제하고 13회, 14회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0년에 한번 출제하는 사안으로서 그냥 지금은 지나가십니다. 다만 이 공작물과 관련되어 문제 하나 정도만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풀어보고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공작물 나중에 문제 하나 푸는 걸로 대신합니다. 평상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축법도 어려워 죽겠는데 공작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건축, 대선 등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